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약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혈관계 계통의 개요,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약물,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혈관 계통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일생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일하는 장기죠. 이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는 거잖아요.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혈액을 짜내서 온 몸과 폐로 혈액을 내보내고 혈액과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심장은 흉곽 안에 쌓여있는 주먹만한 근육 덩어리죠. 그 안은 4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장 근육이 힘차게 수축을 하면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방출되고 폐와 온몸을 순환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심장을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사등분을 해보면 방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방을 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방을 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right, 여기가 left.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방을 우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방을 우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방을 좌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방을 좌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심실은 의학용어로 right atrium, 좌심방은 left atrium이라 하고요. 좌심실은 left ventricle, ventricle이라는 용어를 쓰죠. 사실 같은 뜻이에요. 다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심장에 판막이 총 4개가 있어요. 이 판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혈액이 심장을 통해 흐르게 될 때 한 방향으로 흘러야지 역류하거나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판막은 혈액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일방통행하도록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라고 얘기를 하죠. 판막은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방실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동맥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을 우리가 승모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말로 입천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을 삼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천판, 3천판이라고 보면은 2와 3은 숫자를 얘기하고요. 천은 뾰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천판이라 하면은 뾰족하게 생긴 천판이 2개 있다는 뜻이고요. 3천판이라면 뾰족하게 생긴 천판이 3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우리가 대동맥 판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우리가 폐동맥 판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심장의 혈관입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애라고 했죠. 이렇게 끊임없이 혈액을 짜주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량의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즉, 심장의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큰 혈관을 우리는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얘기를 하죠. 관상동맥은 대동맥에서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서 심장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고 있죠.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인 것이죠. 동맥이 있으면 정맥도 있겠죠.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을 순환한 혈액이 관상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관상정맥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관상동맥입니다. 심장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 심장 작동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외부의 자극이 아닌 스스로 정기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장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을 자극 전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정맥과 우심방이 만나는 부분에 굴심방결절, 여기 대정맥과 우심방이 만나는 부분에 동방결절, 굴심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심근이 수축되고 아래로 전기 자극이 전달되어서 심장 전체가 수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방결절, 즉 SE 노드에서 정기적인 흥분이 막 발생을 하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결절에 이 전기 자극이 전달이 돼요. 이 AV 노드라고 하죠. AV 노드 약간 아래에 방실다발, 즉 히스소 이라고 하는 섬유 다발이 있는데 방실결절에서 히스 속으로 전기 흥분이 전달됩니다. 히스 속으로 가면 히스 속에서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좌각, 우각으로 갈라져서 여기 위에는 이제 심방이었잖아요. 여기 맨 위에 동방결절에서 심방으로 정기적인 흥분이 전달되고 히스 속에서 좌우로 갈라지면서 심실로 흥분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 심실 아래에 푸르키네 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섬유가 동방결절에서 나온 충격을 심장 곳곳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정기적인 흥분이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쫙 퍼지면서 심장이 수축하고 박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굴심방결절을 동방결절이라고 또 하는데요. 동, 방실의 방, 히스 속의 히, 프 이렇게 해서 동방의 히프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순서로 해서 정기적인 흥분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의 정기적인 흥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세포의 전이막 변화에 따른 신호 전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이온, 바깥쪽은 양이온. 이렇게 마이너스 70에서 90mV의 전압차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딱 기억이 나시죠? 이게 안정막 전이고요.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채널이 막 열리면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막 안으로 들어온댔어요. 그러면서 그 세포 안쪽에 플러스 이온이 더 많아지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역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포타슘 채널이 열립니다. 그러면 포타슘은 세포 안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너무 포타슘이 많이 나가면 세포 안에 음이온이 많아져서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과분극이라 하고 이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NAK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밖으로 퍼다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원래의 전이차인 마이너스 70에서 90mV의 전이차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의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도 비슷해요. 다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칼슘 이온이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안쪽에는 포타슘이 많아요. 바깥에는 소디움과 칼슘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양이온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깥에 양이온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시에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전이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포막이 흥분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세포 안과 밖의 전이차가 역전이 되면서 세포 안이 플러스가 되고 세포 밖이 마이너스가 돼요.
전이차도 플러스 30mV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어서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포타슘이 밖으로 우르르 나간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재분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심장에서 칼슘 이온이 등장을 합니다. 칼슘 이온 통로도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아까 세포 밖에 칼슘이 많다고 했잖아요. 안으로 막 들어오게 돼요. 이때 칼륨의 방출은 감소하기 때문에 전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어서 칼슘 채널이 닫히면서 포타슘 방출이 다시 증가해서 세포 안의 전이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데 이를 재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재분극이라고 하면 원래의 안정막 전이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전해질 불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NAK 펌프하고 NACA 교환체가 있어요.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ATP를 이용해서 막 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의 전이차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디움, 포타슘 이온 외에도 칼슘 이온이 기여를 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안정막 전이 마이너스 90mV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쭉 이렇게 전이가 올라가요. 플러스 30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이거를 1단계 이제 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막 들어왔다가 이제 나트륨 채널이 딱 닫히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포타슘 방출이 감소하게 되고 여기 칼슘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이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3단계는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포타슘이 열리면서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타슘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인 마이너스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쭉 떨어지게 돼요. 재분극이 됩니다. 이게 3기고요. 4기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마이너스 90mV의 전압차를 유지하게 되는 이 부분을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의 활동 전이에 대한 그림이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기는 소듐 통로가 열리고 소듐 이온이 급격하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 세포가 있으면 바깥에 나트륨이 있고 칼슘이 있고 안에는 이제 포타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듐 통로가 열리면서 급격하게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안에 전이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1기는 소듐 이온 통로가 닫히고 일과성으로 포타슘 이온이 유출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포타슘이 나가면서 약간의 재분극이 일어나고요. 2기에 이제 칼슘 통로가 열리면서 칼슘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또 막 들어오게 돼요. 칼슘 이온 통로가 닫히고요. 포타슘 이온 통로가 이제 열리면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부분, 그죠? 일정하게 전이차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포타슘 이온이 계속 밖으로 유출이 되면 계속 이제 전하가 떨어지겠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되잖아요? 그럼 쭉 떨어지게 됩니다. 다 떨어지게 되면 사실 과분극이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NAK 에티파제나 NACA 교환체 등이 작동을 해서 얘들의 역할은 뭐예요? ATP를 이용해서 경사의 역행에서 퍼나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포타슘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간 애를 안으로 보내고 들어오는 나트륨은 들어온 애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NaCA 교환체 같은 경우는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트륨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식의 작동을 하면서 세포 안팎의 이온 환경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요? 뼈대 근육의 경우에는 운동신경에서 오는 아세틸콜린이 뼈대 근육의 활동 전이를 유발을 해서 수축과 이완이 시작이 돼요. 하지만 심장은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외부의 신호 없이 자율박동세포인 페이스메이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시작되고 조절됩니다. 여기서 심장 근육의 수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칼슘 이온입니다. 먼저 심장이 수축하게 되는 기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 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즉 동방결절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을 하게 돼요. 이게 이 파란색 요게 칼슘 이온이에요. 그죠? 칼슘 통로가 열리면서 안으로 막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유입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칼슘이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근육 세포질 그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도 칼슘이 있거든요. 여기가 활성화되면서 여기도 이제 칼슘의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근육세포질 그물 안에 있던 칼슘이 막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칼슘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방출된 칼슘은 여기 밑에 보시면 액틴잔 섬유라고 하는 이 섬유하고 칼슘이랑 결합을 하게 돼요. 액틴잔 섬유와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 액틴이랑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듯이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심장 근육의 이완은 어떤 기전으로 이루어지느냐? 심장 근육이 수축했을 때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 내에 칼슘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이완을 하게 되면 반대로 칼슘 농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칼슘이 빠져나가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슘을 저장해 두었던 근육세포질 그물에서 다시 칼슘을 팍 빨아 당겨야 돼요. 그래서 칼슘 이온을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NaCa 교환체가 있는데 이 교환체를 통해서 이거는 밖으로 퍼내는 거라고 했어요. 세포 밖으로 칼슘 이온을 퍼내면 칼슘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하게 되는 거죠. 심장 근육 세포에는 다양한 이온 통로와 펌프, 수용체 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심장 근육에 작용하는 약물은 이들을 표적 부위로 하여 양리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혈관과 혈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혈관의 종류는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이 있죠. 동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을 말초로 내보내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동맥은 두껍고 탄력성이 있어요. 반면 정맥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입니다. 동맥에 비해서 얇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게 되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어서 동맥혈중의 산소와 영양소를 각 조직에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압은 blood pressure, BP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혈압이라 하면 혈관의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혈관의 압력이냐? 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를 때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이다. 즉, 혈압은 동맥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가까운 동맥에서 가장 높고 순환계를 따라 흘러가면서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보통 우리가 좌심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이 부근의 압력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점점 떨어지면서 심실 확장기에는 확장기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혈압을 측정하면 예를 들어서 120에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최고 압력,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 최고의 압력을 의미하는 수축기압, 시스톨릭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80은 좌심실이 확장될 때, 이완할 때 생기는 압력으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최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혈압은 보통 120에 80을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혈압은 적어도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140에 90mmHg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0에 90을 고혈압의 기준으로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30에 80이 고혈압의 기준이 돼요. 좀 더 타이트하죠.
만약에 140에 90이 고혈압이다. 그러면 140에 80은 고혈압이 아닌가? 고혈압이에요. 반대로 130에 90은 고혈압이 아닌가? 고혈압입니다. 수축기압과 확장기압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고혈압의 정의를 내릴까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아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분이 많아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약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뇨처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의 압력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혈액의 박출을 잘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원인은 동맥경화라든지 관련된 심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방치할 경우 심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뇌졸중 등의 뇌질환도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심박출량 곱하기 총말초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회 박출량은 뭐냐? 심장이 1회 수축할 때 심실에서 박출되는 혈액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 곱하기 총말초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혈압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훑어보겠습니다.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이거는 동맥에 기름이 끼어서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입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원인이 되죠.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거는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이것도 역시 고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뇌질환이고요. 뇌혈관과 심질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뇌졸중의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고혈압, 부정맥, 말초혈관 질환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순환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질병이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장기적으로 심장에 적용이 되면 결국은 심부전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자, 심부전이 뭐예요? 심장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즉 온몸으로 폐로 필요한 만큼 혈액을 내보내줘야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이 멎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고요. 이어서 이상지질 혈증 약물과 고혈압 약물을 또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